숙종시대에 전개되었던 중요 정책이라든가 백두산 정계비와 같은 사건들, 안용보고의 활약,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숙종시대 격화된 당쟁과 이 한국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 숙종시대의 사상이라든가 문화, 경제정책,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숙종이 제위했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이제 조선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을 유지해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고 또 국난 이후에는 그런 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효종 때 이 북벌과 같은 강경한 이념 드라이브가 이제 전개되면서 뭔가 이제 국가에서 정치나 경제, 문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부족했고, 또 효종의 뒤를 이어 계승했던 현종 시대는 예속 논쟁이라 해서 또 치열한 예학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이때는 요즘으로 치면 IMF라고 할 수 있는 경신 대기근이 발생해서 아주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이런 자연재해를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74년 숙종이 즉위한 17세기 후반부터는 또 그런 기운도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었고, 또 숙종이라는 왕 자체가 상당히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현종의 적장자라는 이런 또 프리명 같은 거,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다양한 정책과 문화, 학문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숙종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업적으로 우선은 성리학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종 때 이 조광조가 등용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성리학 이념을 조선사회에 정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기묘사로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사화의 시대, 당쟁의 시대,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전란을 거치면서 정말 성리학 국가의 조선이라는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에서도 성리학 이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많은 서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숙종 때 전국에 가장 많은 서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중별로 자신들의 어떤 조상을 모시는 그런 사후, 사당 같은 것도 유행하면서 성리학을 아주 그냥 익숙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이 민간사회의 저변 확대가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는 특히 성리학의 의리론이라든가 명분론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송시열을 배양한 화양동수원은 이 대명의리론의 어떤 상징으로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이 추승의 대상이 되고, 또 보면은 창덕궁 궁궐 안에는 대보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하고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지내주는 이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보면 이 지도에도 보시면 이 동골도죠. 이 동골도라는 그림에도 보시면은 특히 이 대보단이 크게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명의리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이 계속 흘러가고 있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가 숭정이라는 연호인데, 이 숭정이라는 연호를 끝까지 사용해요. 실제 공식적으로는 이 청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써야 됩니다만은,
주로 뭐 국가의 문서라든가 할 수 없이 청나라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만 일반 사대부들의 문집에 보면은 전부 다 숭정이라는 연호를 써요. 이 숭정은 이미 멸망한 마지막 황제죠, 명나라에. 그런데도 숭정 후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그 대명의리론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또 이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대표적인 조처가 바로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숙종 때까지만 해도 단종은 정식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자 시절의 호칭인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도 노상군 묘로 방치가 되었었고, 그 기록도 보통은 왕의 기록은 실록이라고 하지만 실록이 아닌 노상군 일기라고 했는데, 이때 숙종이 본격적으로 단종을 복권하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실록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단종 복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미 이때 뭐 소위 그 중종 때부터도 다 이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단종은 정말 억울하게 폐위된 왕이고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강했지만, 왜 섣불리 복원을 하지 못하냐면 단종을 복권시켜버리면은 세조 입장이 되게 난처해진다는 거죠.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조인 세조를 부정하는 조처가 되니까 이것을 단종을 쉽게 복권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이 성리학 이념이 국가나 지방사회 저변에까지 다 침투가 되면서 단종 복권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숙종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밌는데요. 이 단종의 복권은 우리 지하에 계신 세조께서도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세조의 뜻을 헤아려서 복권시키는 게 옳다 하면서 세조도 부정하지 않고 단종을 복권시키는 그런 조처를 취했다라는 거, 이것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군의 묘가 단종이 되고 무덤도 노상군 묘에서 이제 장릉으로 다시 올라가고 높여지고, 그리고 실록의 기록도 노상군 일기에서 단종대왕 실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장각에 단종실록 원본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규장각에서 이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은 실록은 활자본이거든요. 활자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는 다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에는 노상군 일기로 나오는데 표지만 단종대왕실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때도 이런 작업이 상당히 그 힘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단종이 복권이 되면은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떠오르게 되죠? 바로 단종을 위해 희생을 당했던 사육신. 사육신에 대한 복권 조처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숙종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 사육신은 당대에는 난신이었지만, 어지럽게 한 신하였지만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충신이 분명하다 해서 단종의 복권 조치와 더불어 사육신의 복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사육신이 이제 정말 국가의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은 성리학 이념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이 숙종시대의 시대정신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숙종시대는 비록 숙종이 사사시킨 인물이기는 했지만, 송시열은 1689년 갑술한국이 1689년 기사한국에 사약을 받았지만 1694년 서인들 집권 이후로 바로 이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서 여기서도 우리 송시열과 같은 인물은 끝까지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성리학의 이념을 구현했던 학자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송시열의 문집도 제목을 정할 때 보통 우리가 다른 학자들 문집 보면 다 무슨 집이거든요. 퇴계집, 율곡집, 뭐 화담집 이런 호를 따서 집자를 쓰는데, 송시열의 문집만 유일하게 송자대전이라는 명칭을 써요. 송시열에게 자자라는 호칭을 부여할 정도로 송시열을 부각을 시켰다는 거죠.
공자, 맹자, 주자에 버금가는 송자다. 이런 이 추승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자자 이름 붙은 학생들 상당히 부담 느끼는 학생 많은데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자자는 최고 영예였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차지했지만 저들은 실제로는 야만국이고 문명국이 아니다. 그래서 선진 중국에 발달한 선진 문명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나라는 우리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중화라는 의미에서 소중화 사상이라든가 이제 아예 우리 조선이 중화다라는 의미에서 조선 중화 사상이 또 상당히 이제 발전하면서 조선의 학문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고양이 되어 나가는 시기도 바로 숙종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숙종,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시대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손꼽을 만한 정책이 바로 조선의 동전 화폐인 상평통보가 전국적인 유통을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조선 건국 초기부터 다 화폐 있었습니다. 그죠? 동전도 있었고 뭐 조선통보니 뭐 팔방통보니 하는 동전도 있었고 또 저하라고 해가지고 종이돈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활촉으로 이제 화폐를 만드는 이런 화폐들이 제작이 되었지만 실용화는 거의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뭐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상업이라든가 이런 뭐 유통경제 이런 것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거 돈이 별로 효용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보다는 쌀이라든가 옷감 이것이 화폐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점차 이제 이 세금을 이제 거둘 때도 이제 조금은 급납제라 그래가지고 화폐로 받게 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간편한 물건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 화폐로서 그런 수요 때문에 사실은 인조 때는 상평통보가 주조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종전 유통이 이제 쓰이게 되는 이런 기반이 조성이 되지만 역시 이제 또 바로 인조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제대로 실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인 1678년 무렵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상평통보를 대량 생산하고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상평통보라는 화폐는 상평청이라든가 호조라든가 훈련도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제 이 동전을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평통보의 또 다른 이름 우리 화폐 그러면 뭐라고 칭하죠? 보통 엽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엽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평통보를 만들 때 이 주전 틀을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 동그라미 같은 것을 해서 여기서 돈을 뽑아내거든요. 이 나뭇잎으로 생긴 주전 틀이라고 해서 나뭇잎 엽, 우리 낙엽할 때 엽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엽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질 거예요. 도대체 상평통보 그러면 우리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통 한양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엽전 열단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그때 한양 정도에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할 텐데요. 대략 이런 것도 조선시대 화폐 한 냥이 얼마다 이렇게 쓰여진 건 없어요. 다행히 대전통평과 같은 법전을 보면 상평통보 한 냥으로 쌀을 얼마를 살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냥으로서 쌀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약 20kg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럼 지금하고 환산이 가능하죠, 그죠? 지금 쌀값 얼마 하죠? 아마 제가 마트 같은데 뭐 이것도 좀 들쭉날쭉해요. 뭐 무슨 청정미는 좀 더 비싸고 또 뭐 약간 뭐 귀액살은 좀 싸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kg에 한 4, 5만 원 정도. 그럼 한 냥이 한 4만 원 내지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허생이 그 당시에 변부자에게 찾아가서 그 1만 양을 빌렸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오면 아, 요즘 화폐 가치로 대략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빌렸구나.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사람 엄청 많이 돈 빌려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한 양의 가치가 꽤 커요. 그죠? 그래서 한 양보다 훨씬 적은 단위가 한 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푼 줍쇼 그러죠. 그죠? 그런 뭐 거지가 동양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요 한 푼이 10배가 되면 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전이 그러니까 1전이 10배가 되면 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은 한 양의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양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한 400원 내지 500원. 이거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거죠. 거지가 동양을 할 때 한 푼 줍쇼 그러면 한 4, 500원 주는데 만약에 한 양 줍쇼 그러면 이건 약간 강도라고 봐야죠. 그죠? 4, 5만 원 주십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평통보가 전국에 대량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상업과 수공업, 유통경제의 발전 선상에서 나온 거지만 또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는 이런 것을 또 이런 산업을 아울러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숙종 때 하면은 항상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상업활동이라든가 유통경제가 이제 서서히 전란의 상처를 딛고 이런 산업이 다변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뭐 농민 간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또 농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조선시대도 화폐가 이게 자꾸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또 부작용 같은 것도 따라요. 이게 고리대금업의 그 수단으로 화폐가 활용이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화폐를 그냥 자기 집 같은데 이제 뭐 몰래 독 같은데 막 숨겨놔요. 이거 나중에 그 차익 같은 거 실현하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역사적 용어로 전황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황폐화됐다. 이런 전황이라는 부작용도 일부 일어나긴 했지만 시대적인 대세는 숙종 때 상평통보의 전국 유통을 바탕으로 화폐가 널리 보급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의 산업을 다변화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 하면 여러 인물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역사적 인물. 특히 최근에 우리 독도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항상 거론되는 인물. 누구가 있죠? 그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용복. 그래서 안용복이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직접 답사하고 나서 이 지역이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실제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그 대마도주에게 우리 땅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받고 온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도 바로 숙종 때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조금은 안타까웠던 게 이런 조처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오히려 안용복이 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을 더 크게 확대시켰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숙종 시대 하면은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인물 도적이 또 이때 횡행을 많이 했어요. 특히 숙종실록 기록을 보면은 검계라 그래가지고 칼 쓰는 이런 그 조직들 이런 사람들도 유행했다는 게 기록이 나와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뭐 조폭 이미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 시대상이 아무래도 이것도 보면 빈부차가 형성되고 또 이제 가난한 백성이 이제 자꾸 양산되니까 이런 조금은 폭력적인 이런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특히 이 시대에 그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경기도 일대까지 이 도적으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장길산. 그래서 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3대 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 그리고 임꺽정, 그리고 장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사설을 쓴 대표적인 실학자 성호이익 선생은 이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꼽아요. 홍길동, 그다음에 임꺽정, 장길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의적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그죠? 홍길동 같은 경우도 소설,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으로 탄생하면서 대표적인 의적이 되었고, 임꺽정은 그 일제시대 벽초 홍명이라는 사람이 역시 소설을 쓰면서 아주 유명한 의적으로 거듭 태어났고, 또 우리 장길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와서 지금 소설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시대에는 도적일 뿐이었다라는 사실. 그때는 철저하게 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 시대에도 상당히 이제 관군들이 곤욕을 치러요. 또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시대에도 이런 도적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탄관오리를 상당히 혼내주거나 약간의 백성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이런 도적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그 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군에서 이들을 체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적을 가지고는 이 중심 소재로 해서 이런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걸로 또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도적의 출현은 지금의 어떤 문학 콘텐츠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면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면 또 민초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90년대에 활약했던 도적이 장길산입니다. 그리고 홍길동, 실존인물 홍길동은 연산군 시대에 활약했던 도적이고, 임꺽정은 명종시대에 활약했던 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숙종시대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지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국방 문제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진 왕이 바로 숙종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효종 때 적극적으로 이 북벌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구상도 세웠지만 효종 때는 잘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오히려 숙종 초반에 윤유라는 사람이 배출이 되면서 뭔가 그 당시 그 중국의 그 혼란한 정세, 특히 오상계의 난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제 그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조선 쪽에 조금은 없었던 이런 시점을 잡아서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서인지 숙종은 상당히 국방 강화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종이 국방 강화에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가 강화도에 본격적으로 돈대들을 설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시대에도 그 몽고족의 침입이 있을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조선시대에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갔죠. 그죠? 그런 그 강화도는 계속 국방상의 가장 안전한 지대로 이미 판정이 나 있었고, 이 강화도를 좀 더 군사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훗날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외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의 그 어떤 침략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피난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강화도에 특히 해안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대를 되게 이제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시면 뭐 각꽃돈대라든가 이런 각종 뭐 그 국방시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첫 원형이 이루어진 게 숙종 때입니다. 그리고 영조, 종조 때 소위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안정된 그런 시설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 국방시설 확충하고 관련해가지고 했던 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산에 산성을 수축한 겁니다.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성곽도시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서울 성곽 같은 경우를 이제 그 한양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서울 성곽 이렇게 가보시면 곳곳에 성곽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방어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는데 숙종 때 와서는 이
북부 쪽으로 이 도성 밖도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이 있어요. 바로 북악산, 남쪽에 목력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요거를 내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사산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북쪽에 외사산이 북한산, 남쪽 관악산, 동쪽 아차산, 서쪽 덕양산인데 가장 이제 그 북쪽에서 북방에서 외적이 침입해 올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북한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의 산성을 대규모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 북한산성을 수축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거는 북한산에 아예 행궁까지 설치를 해요. 행궁. 행궁이 뭐죠? 왕이 거처하는 임시 궁궐이라는 뜻이고 왕이 이제 행차했을 때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 소위 말해서 이 도성 안 이외에 북쪽에 더 외사산 지역에 성곽을 수축을 함으로써 훨씬 이중방어를 꾀하는 거죠. 이중방어를 꾀하는 거고 북한산 내에다가 행궁을 설치함으로써 왕이 자주 이곳을 찾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숙종시대는 보면 청나라하고의 국경 분쟁도 상당히 전개가 되던 시대였어요. 이 청나라, 특히 왜 이때가 그 국경 문제가 일어났냐면 청나라 황제 강희제라는 황제도 상당히 이제 야심이 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남쪽, 뭐 저쪽, 서쪽으로는 저 티베트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에 바로 이 요동 지역에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사신들을 자주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상당히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청나라 사신인 목국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조선의 그 대표하고 결국은 서로 양국 간의 이런 국경을 확정하자 해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 글자를 씁니다. 동위, 토문, 서위,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서쪽을 압록강으로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동쪽을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저 청나라 쪽에서는 두만강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 밖에 지금의 간도 지역은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우리 조선 측에서는 토문강이 송화강이다. 저 요동에서도 훨씬 벗어난 송화강이니까 지금의 간도 지역은 우리 조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숙종 때 이후 사실 20세기까지도 우리 그러니까 조선 주민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까지도 국민들까지도 다 이 간도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도 지역은 계속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었고 현재는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두만강 바깥 또 압록강 바깥이 지금의 뭐 간도 요동 지역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지역은 다 중국 땅이 되었던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정계비를 정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 김진함, 김경문 부자라 그래가지고 역관들이 상당히 큰 활약을 해요. 중국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을 때도 이들이 그 탁월한 이런 외교력으로 우리 어떤 조선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보면 큰 일을 했을 때 이 왕이라든가 높은 관리들만 신경을 쓰고 실제 실무 작업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인색한데 우리 백두산 정계비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김진함, 김경문 이 역관 부자들의 활약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숙종 역시 정말 저 요동 지역, 만주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 시대에 이 이명이라는 사람을 청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요즘 개념으로 하면 아주 그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게 해요. 바로 이 요동 지역의 국경을 그린 지도를 꼭 확보해 오라라는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명이 이제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면서 이 지도를 입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지도는 군사 기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뭐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명이 생각해낸 게 아주 그 청나라 사신을 잘 구슬러 가지고 그러면 이거 잠시라도 좀 빌려달라. 내가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에 그 청나라의 중요한 지도들, 특히 국방 지도들, 이런 지도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처럼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원들. 이때 우리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사신 갈 때 꼭 하원들이 따라갑니다. 마치 요즘에 그 사진 기자가 동행하는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원들을 시켜가지고 이걸 밤새도록 그리게 하는 겁니다. 잠시 빌렸을 때. 그때 따라갔던 하원들은 뭐 소위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쫙 그려가지고 이것을 완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만든 거니까 비밀리에 이것을 들고 결국 와서 숙종에게 바칩니다. 이 지도의 이름이 요계 감방 지도입니다. 요 지역은 지금 우리 요동 요소라고 그럴 듯이 우리 지금 약간 그 국경을 넘어서 요동 지역 있는 요 지역, 그리고 계 지역은 중국의 북경 지역을 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요 지역과 계 지역을 연결하는 북방지도라는 뜻으로 요계 관방지도를 가지고 와서 숙종에게 바칩니다. 숙종이 되게 감격하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병풍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의 그 자리 뒤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두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요계 관방지도를 보면서 북벌의 의지를 또 다지고 또 한편으로 저 지역을 언젠가는 수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나라의 어떤 국경 문제에서도 뭔가 조금은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보였던 게 바로 요계 관방지도의 입수와 그것을 병풍으로 제작한 거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마치 한편의 첩보전을 방불하게 할 만큼 이 극적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조선시대, 숙종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숙종시대를 정리를 하면 그 오랜 전란을 극복하고 오래간만에 안정기를 맞은 게 사실 숙종시대예요. 그리고 숙종이라는 왕은 14살의 왕이 올라서 46년간을 지휘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뭐 10년, 20년 그래도 장기 집권 그러는데 46년은 왕이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행히 숙종이라는 왕은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능력도 있었던 왕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당쟁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면서 그러는 한편으로 결국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상평통보 유통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당시에 변화하는 산업 사회를 읽어서 화폐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념 쪽으로 보면은 조선 사회가 숙종 때까지도 그 당시 갈 길은 그래도 이 조선이란 나라가 성리학 이념을 구현하고 대외적으로도 대명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종이라든가 사육신의 복권 조치와 같은 이념적으로 뭔가 국가가 성리학의 나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정제해 나갔고 전국의 서원이라든가 사후가 가장 많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시대적인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개인의 활약이긴 했지만 안용복의 활약으로 인해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우리 땅으로 본격화시키는 그런 조처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 백두산 정계비 사건과 같은 청나라와의 어떤 국경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그 영향을 발휘하면서 우리 영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요계 관방지도의 제작에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토에 대한 그 애착 같은 거 이런 것이 보였던 시대가 바로 숙종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시대는 결국 당쟁의 시대에서 이제 탕평의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 왕도 숙종이었고 영조, 정조 시대에 보여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탁월한 업적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초전의 역할을 했던 왕도 숙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그 숙종 시대에는 다양한 업적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고 영조, 정조 시대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영조, 정조 시대도 그냥 온 게 아니었다. 이 숙종이라는 왕의 탁월한 정치력과
다양한 업적들을 쌓아놓은 바탕 위에서 그 영조 종조 시대의 그 문화 중흥이 가능했다라는 것, 이런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역사를 좀 더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숙종시대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인들 집권 이후로 바로 이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서 여기서도 우리 송시열과 같은 인물은 끝까지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성리학의 이념을 구현했던 학자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송시열의 문집도 제목을 정할 때 보통 우리가 다른 학자들 문집 보면 다 무슨 집이거든요. 퇴계집, 율곡집, 화담집 이런 호를 따서 집자를 쓰는데 송시열의 문집만 유일하게 송자대전이라는 명칭을 써요. 송시열에게 자자라는 호칭을 부여할 정도로 송시열을 부각을 시켰다는 거죠. 공자, 맹자, 주자의 버금가는 송자다. 이런 이 추승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자자 이름 붙은 학생들 상당히 부담 느끼는 학생 많은데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자자는 최고의 영예였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차지했지만 저들은 실제로는 야만국이고 문명국이 아니다. 그래서 선진 중국에 발달한 선진 문명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나라는 우리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중화라는 의미에서 소중화 사상이라든가 이제 아예 우리 조선이 중화다라는 의미에서 조선 중화 사상이 또 상당히 이제 발전하면서 조선의 학문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고양이 되어 나가는 시기도 바로 숙종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숙종,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시대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손꼽을 만한 정책이 바로 조선의 동전 화폐인 상평통보가 전국적인 유통을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조선 건국 초기부터 다 화폐 있었습니다. 그죠? 동전도 있었고 조선통보니 팔방통보니 하는 동전도 있었고 또 저하라고 해가지고 종이돈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활촉으로 이제 화폐를 만드는 이런 화폐들이 제작이 되었지만 실용화는 거의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상업이라든가 이런 유통경제 이런 것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거 돈이 별로 효용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보다는 쌀이라든가 옷감 이것이 화폐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점차 이제 이 세금을 이제 거둘 때도 이제 조금은 급납제라 그래가지고 화폐로 받게 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간편한 물건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 화폐로서 그런 수요 때문에 사실은 인조 때는 상평통보가 주조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종전 유통이 이제 쓰이게 되는 이런 기반이 조성이 되지만 역시 이제 또 바로 인조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제대로 실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인 1678년 무렵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상평 통보를 대량 생산하고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상평 통보라는 화폐는 이번 시간에는 숙종시대에 전개되었던 중요 정책이라든가 백두산 정계비와 같은 사건들, 안용보고의 활약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숙종시대 격화된 당쟁과 이 한국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 숙종시대의 사상이라든가 문화, 경제 정책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숙종이 제위했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이제 조선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을 유지해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그 국난을 겪고 또 국난 이후에는 그런 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효종 때 이 북벌과 같은 강경한 이념 드라이브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 뭔가 이제 국가에서 정치나 경제, 문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부족했고 또 효종의 뒤를 이어 계승했던 현종 시대는 예속 논쟁이라 해서 또 치열한 그 예학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이때는 요즘으로 치면 IMF라고 할 수 있는 경신 대기근이 발생해서 아주 그 백성들의 그 생활이 피폐해지고 이런 자연재해를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74년 숙종이 즉위한 17세기 후반부터는 또 그런 기운도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었고 또 숙종이라는 왕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현종의 적장자라는 이런 또 프리명 같은 거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런 다양한 정책과 문화, 학문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숙종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업적으로 우선은 성리학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종 때 이 조광조가 등용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성리학 이념을 조선사회에 정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기묘사로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그 사화의 시대, 당쟁의 시대,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전란을 거치면서 정말 성리학 국가의 조선이라는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에서도 성리학 이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많은 서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숙종 때 전국에 가장 많은 서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중별로 자신들의 어떤 뭐 조상을 모시는 그런 사후, 사당 같은 것도 유행하면서 그 성리학을 아주 그냥 익숙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이 민간사회의 저변 확대가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는 특히 이 성리학의 의리론이라든가 명분론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송시열을 배양한 화양동수원은 이 대명의리론의 어떤 상징으로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이 추승의 대상이 되고 또 보면은 창덕궁 궁궐 안에는 대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하고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지내주는 이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보면 이 지도에도 보시면 이 동골도죠. 이 동골도라는 그림에도 보시면은 특히 이 대보단이 크게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명의리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이 계속 그 흘러가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가 숭정이라는 연호인데 이 숭정이라는 연호를 끝까지 사용해요. 실제 공식적으로는 이 청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써야 됩니다만은 주로 뭐 국가의 문서라든가 할 수 없이 청나라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만 일반 사대부들의 문집에 보면은 전부 다 숭정이라는 연호를 써요. 이 숭정은 이미 멸망한 마지막 황제죠, 명나라에. 그런데도 숭정 후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그 대명의리론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또 이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대표적인 조처가 바로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숙종 때까지만 해도 단종은 정식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자 시절의 호칭인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도 노상군 묘로 방치가 되었었고 그 기록도 보통은 왕의 기록은 실록이라고 하지만 실록이 아닌 노상군 일기라고 했는데 이때 숙종이 본격적으로 단종을 복권하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실록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단종 복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미 이때 뭐 소위 그 중종 때부터도 다 이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단종은 정말 억울하게 폐위된 왕이고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강했지만 왜 섣불리 복원을 하지 못하냐면 단종을 복권시켜버리면은 세조 입장이 되게 난처해진다는 거죠.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조인 세조를 부정하는 조처가 되니까 이것을 단종을 쉽게 복권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이 성리학 이념이 국가나 지방사회 저변에까지 다 침투가 되면서 단종 복권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숙종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밌는데요. 이 단종의 복권은 우리 지하에 계신 세조께서도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세조의 뜻을 헤아려서 복권시키는 게 옳다 하면서 세조도 부정하지 않고 단종을 복권시키는 그런 조처를 취했다라는 거, 이것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군의 묘가 단종이 되고 무덤도 노상군 묘에서 이제 장릉으로 다시 올라가고 높여지고 그리고 실록의 기록도 노상군 일기에서 단종 대왕 실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장각에 단종실록 원본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규장각에서 이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은 실록은 활자본이거든요. 활자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는 다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에는 노상군 일기로 나오는데 표지만 단종, 대왕, 실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때도 이런 작업이 상당히 그 힘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단종이 복권이 되면은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떠오르게 되죠? 바로 단종을 위해 희생을 당했던 사육신. 사육신에 대한 복권 조처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숙종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 사육신은 당대에는 난신이었지만 어지럽게 한 신하였지만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충신이 분명하다 해서 단종의 복권 조치와 더불어 사육신의 복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사육신이 이제 정말 국가의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은 성리학 이념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이 숙종시대의 시대정신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숙종시대는 비록 숙종이 사사시킨 인물이기는 했지만 송시열은 1689년 갑술한국이 1689년 기사한국에 사약을 받았지만 1694년 상평청이라든가 호조라든가 훈련도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제 이 동전을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평통보에 또 다른 이름 우리 화폐 그러면 뭐라고 칭하죠? 보통 엽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엽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평통보를 만들 때 이 주전 틀을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 동그라미 같은 것을 해서 여기서 돈을 뽑아내거든요. 이 나뭇잎으로 생긴 주전 틀이라고 해서 나뭇잎 엽, 우리 낙엽할 때 엽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엽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질 거예요. 도대체 상평통보 그러면 우리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통 한양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엽전 열단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그때 한양 정도에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할 텐데요. 대략 이런 것도 조선시대에 화폐 한양이 얼마다 이렇게 쓰여진 건 없어요. 다행히 대전통평과 같은 법전을 보면 상평통보 한양으로 쌀을 얼마를 살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양으로서 쌀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약 20kg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럼 지금하고 환산이 가능하죠, 그죠? 지금 쌀값 얼마 하죠? 아마 제가 마트 같은데 뭐 이것도 좀 들쭉날쭉해요. 뭐 무슨 청정미는 좀 더 비싸고 또 뭐 약간 뭐 기획살은 좀 싸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kg에 한 4, 5만 원 정도. 그럼 한양이 한 4만 원 내지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허생이 그 당시에 변부자에게 찾아가서 그 1만 양을 빌렸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오면 아, 요즘 화폐 가치로 대략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빌렸구나.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사람 엄청 많이 돈 빌려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한양의 가치가 꽤 커요. 그죠? 그래서 한양보다 훨씬 적은 단위가 한 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푼 줍쇼 그러죠. 그죠? 그런 뭐 거지가 동양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요 한 푼이 10배가 되면 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전이 그러니까 1전이 10배가 되면 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은 한 양의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양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한 400원 내지 500원. 이거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거죠. 거지가 동양을 할 때 한 푼 줍쇼 그러면 한 4, 500원 주는데 만약에 한 양 줍쇼 그러면 이건 약간 강도라고 봐야죠. 그죠? 4, 5만 원 주십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평통보가 전국에 대량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상업과 수공업, 유통경제의 발전 선상에서 나온 거지만 또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는
이런 것을 또 이런 산업을 아울러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숙종 때 하면은 항상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상업활동이라든가 유통경제가 이제 서서히 전란의 상처를 딛고 이런 산업이 다변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뭐 농민 간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또 농업만을 고집해